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일 혁신위원 인선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나 총선 준비를 비롯한 당 운영 방향을 논의합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 인선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 가장 큰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있는지요? 여성, 호남 이런 얘기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람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 사람과 당 외 사람 이런 비율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좀 중점적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당내 사람을 뽑을 때는 그 혁신위원회 이제 실무자급 할 사람들을 이제 뽑는 건데, 근데 당내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 있고 본인들이 또 출마할 생각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름 이제 본인들의 계획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당내 분들이 혁신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본인의 계획을 틀어가지고 움직이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당 외 사람입니다. 얼마나 상징성 있는 당 외 사람을 이렇게 인선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당 내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미처 해보지 못하신 당 외 사람이 있다면 이번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포부를 키우려고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자리, 그리고 당을 바꾸고 당의 내부 돌아가는 걸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의 사람이 들어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대외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사 문제라는 게 발표하기 전까지 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대외비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모쪼록 이제 인요한 위원장께서 잘 이렇게 픽업하시기만을 고대하겠습니다. 예, 좀 새로운 인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은 다 동일한데 과연 참신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당회에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설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약간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호남, 어찌 보면 변절한 운동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분들, 약간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혁신위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찌 보면 지금의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영남 기득권을 대비할 수 있는 네. 그 모습만을 지금 비추는 것 같거든요. 출신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과연 진짜 필요할까요?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쓴소리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밖에서 그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신 적은 없잖아요. 지금 혁신이란 것은 어찌 보면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쓴소리를 해주고 또 이건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바라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상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과거 어떤 민주당에 있었거나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하셨거나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비판을 하셨던 분들을 데려다가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혁신이가 민주당 혁신이도 약간 그렇게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던 것이 네. 당내 역학구라든지 당내에 있어서 어떠한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이상적인 얘기, 구호에 그치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저는 혁신이가 어떠한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인요한 혁신이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은 내일 인선 발표돼 봐야 알겠지만, 과연 지금 물망에 오르신 분들도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에 대해서 뭘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인지 솔직히 좀 별로 기대는 되지 않은 인사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인 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접촉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이제 신문으로 나왔던 분이 이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거절을 하고 아마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천하람 위원을 예를 들면 데리고 오겠다라고 한 것은 전 당대표에 대한 포용,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포용을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전혀 다르게 좀 봐야 됩니까? 저는 조금 이준석 전 대표 개인에 대한 포용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미 당에 유승민계, 이준석계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아하. 지금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유승민계고 대표적인,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과거의 대표적인 유승민계였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책위 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과거에 이제 그 유승민계나 이준석계로 알려지신 분들 중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아니면 이제 지방 의원들 또는 이제 뭐 여러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다 하고 계십니다. 네. 오히려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도 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뭐 유승민계로 뭐 그룹핑을 하거나 이준석계로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게 단합이 해치는 그런 효과가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윤석열 정부가 이미 출범을 하고 나서 그 어떻게 그게 다른 식으로 뭘 풀어나가겠다, 개파 싸움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어요, 여당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유승민, 이준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누구든지 그 혹시라도 유승민계, 이준석계 이런 식으로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 네.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손을 내밀고 혁신위원이나 이런 그 외에 앞으로 생길 많은 자리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천하람 현재죠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거절한 것은 본인의 스케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제 그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를 계속 주장하신 게 있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사퇴는 하지 않고 혁신위가 이제 만들어져 있고 또 세간에는 혁신위가 김기현 대표에 대한 뭐 생명 연장의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 본인이 혁신 위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앞선 이야기를 뒤집는 꼴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이 있으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허수아비 혁신이다. 만약에 본인이 혁신위원이 들어가서 허수아비 혁신위원이 되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허수아비 혁신위가 만약에 우려된다 그러면 본인이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혁신위를 허수아비가 아닌 것처럼 만들면 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허수아비 혁신이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뭐 그 전에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와 강경하게 입장을 표명했던 거하고의 그런 모순점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혁신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있으시다 그러면 오히려 혁신위원을 받는 게 또 다른 그런 방법이 아닐까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거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네. 이제 그 지역 광주 지역에서 있는 방송에서 녹화를 하면서 이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아. 혹 혁신이 혹시 오시면 어떡할 거냐. 그때 그때요.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그리고 또 본인이 최재형 혁신의 혁신위원이었기도 했었고요. 했죠. 네. 1호 혁신위원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저는 오퍼 오면 어떡하냐 반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이게 실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도 상당히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찌 보면 천하람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방금 원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명분도 있지만은 네. 뭐 현실적으로도 지금 순천의 지역구를 다져야 돼요. 본인 지역구가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험지 중에 험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게서는 전남 순천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앙에 제가 알기로도 방송을 거의 하지 않고 지금 순천 지역에서 어떠한 뭐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혁신이 하게 되면 또 서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선거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천하람 위원장이 뭐 수락을 할 거라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충분히 예견됐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만은 근데 이걸 왜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구색 맞추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그냥 하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혁신위가 오래 가지도 못하게 뭐 2달 동안에 뭘 할 것인가라는 것도 뭘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 진짜 시급을 다투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떤 제일 처음 오늘 스케줄 소화하는 것까지 보더라도 어찌 보면 화두가 나와야 돼요. 화두가. 물론 인선이 되면 그때 던지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방향은 일단 얘기를 해야죠. 본인이 혁신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통합과 변화만 하겠다. 이 추상적인 얘기 누가 못합니까? 근데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소외됐던 국민의힘에서 소외됐던 소수 계파에 대해서 우리 손을 잡겠다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정치적인 입지가 없습니까? 그냥 손 내민다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손 내밀기만을 이렇게 바라고 있던 분들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지금 손 내민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혁신위에서 뭘 해야 될 건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바뀌어야 기조가 바뀌어야지만 다시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마치 자기는 그냥 그 뭐 와서 이제 정치를 어떻게 바꿔보겠다 약간 이런 식이어서 저는 글쎄요 한번 더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선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과연 뭘 바꿀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뭘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정당을 구성하는 요소가 딱 두 개입니다. 하나가 인물이고 하나가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거나 인물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인물을 바꾸겠다는 건 결국 이제 공천 룰과 관련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굉장한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정책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가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그런데 정강 정책을 바꾸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소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박근혜 비대위 때.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팩트 있는 정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이제 그 이번에 혁신위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결국에는 인사냐 정책이냐 두 중에 하나는 손을 대야 되고 그 둘 중에 하나도 손을 안 댈 거면 사실 혁신위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그 인요한 위원장께서 고민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 네. 그 정책의 변화나 아니면 인사의 변화나 둘 다 하나 또 이렇게 쉬운 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공천 룰을 손 대냐 안 되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초를 잘 다져 놓겠다. 손을 댄다는 거로 볼 수도 있고 좀 애매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일각에서 오해를 하고 계신 거를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이제 그 최재형 그 혁신위가 그 혁신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그 채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뭐 개혁이 좌절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2016년에 총선에서 패배를 하고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김희옥 비대위를 만들어 가지고 공천 룰을 손봅니다. 네. 그때 만든 공천 룰을 그러면 21대 총선에서 썼느냐 쓰지 않았어요. 그때 그 공천 룰을 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21대 때는 뭐 합당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 이렇게 간이하게 오히려 공천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공천 룰을 썼기 때문에 김희옥 비대위가 만들었던 그 공천 룰 현재의 그 정석의 공천 룰을 한 번도 실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천 룰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으니까 뭔가 수정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니 이 김희옥 비대위 공천 룰을 한 번도 안 썼는데 안 쓴 거를 가지고 이게 뭐 잘못됐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21대 총선에 김희옥 비대위 공천 룰을 써서 공천이 망했고 총선에서 패배했다. 오케이, 그럼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쓰지도 않은 공천 룰을 다시 뜯어고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좀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번에 만약 공천 룰을 또 손댄다고 하면 한 번도 쓰지 않은 공천 룰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지 맞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손대신다면 어떻게 돌파할지 뭐 간단치는 않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공천론이 민주당도 자유롭진 않죠. 매번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어떻게 좀 이야기를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혁신위가 공천론을 좀 손을 댈 것이냐? 되는 순간 진짜 큰 잡음 날 텐데요. 진짜 네. 싸움 날 텐데. 안될 거다. 안 되죠. 이건 공천에 대한 건 이미 뭐 주지하다시피 오늘 뭐 이기복 수석이 얘기하셨으면 그건 전 믿을 수 없고요. 뭐 영상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그 얘기 그럼요. 말입니까? 개입 다 하실 건데 뭐 그런 말씀을 말도 안 되시는 말씀하시고 그 누가 믿습니까 국민 중에 그 안 믿으실 분이 누가 있으세요? 이거 그냥 국민의힘에 맡겨두겠다고요? 아니 김기현 대표한테도 없는 것을 어떻게 줍니까?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전 보고요. 그냥 저는 구색 맞추기 그냥 형식적인 어떠한 지금 롤플레잉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롤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보이고 뭐 지금 혁신위원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2개월 동안 잘 하면서 이제 저는 지금의 어떤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네. 어떤 다독거리는 척 하겠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글쎄요, 인유한 위원장이 당내에서 그동안 당내에 쓴소리를 계속 하셨던 분도 아니고 당내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분도 지역구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출마를 그냥 희망했던 출마 애정자의 신분에서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신 건데 네. 과연 공천 룰에 대해서 손을 대실 수 있을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저같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제가 나가려고 해요. 저때 갑자기 돼가지고 제가 이거 공천 룰 손댄다고 하면 다 수긍하시겠어요. 거기에 현역 의원부터 저는 들고 일어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늘 저는 이 공천 룰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 제가 기초를 잘 다져준다는 것은 그냥 뭐 당 체질에 대한 얘기지 이거 공천 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까지 거들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공천이나 당 운영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듣겠습니다. 예,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실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 야당의 당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보다 당내에서는 권한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정당이라는 이종 구조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가 다시 재논이 되는 거는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께서 1호 당원이기도 하고 네. 그 의견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이 할 수 있는 걸 또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네. 저는 여당에서의 정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민심의 전달자이자 그 정책의 선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유권자를 만나는 사람은 지역의 의원들이나 위원장들이세요. 내가 선거 나와가지고 당선이 돼야 되니까 유권자들의 그런 그 표정 변화 그리고 체온 변화를 일거수일투족이 신경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를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 그거 하나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그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해 버리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완벽한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논쟁의 장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거는 정당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냥 발언이 바로 그냥 나가지 않도록 제 말은 이제 그 정당에서 어떤 그 논쟁적인 그런 정책을 먼저 던지고 그 논쟁 속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여당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그게 솔직하게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부족했고 그러나 이제부터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이후에 만약에 그 정립되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여당에서 정당이 해야 될 고유한 역할 이 영역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인유한 위원장께서도 대통령께 뭐 할 이야기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심의 전달자로서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 뭐냐면 이제 유승민, 이준석 신당 창당설 준비는 안 하는데 가능성은 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입장을 먼저 이번에는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있기도 하지만 이제 신당이 될 것 같다라는 예견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손을 잡아서 못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네. 유승민 전 대표라든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바뀌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짜 포인트가 참 희한하게도 잘 보시면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이제 바뀔 거니까 나가지 말고 있어.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대통령이 바뀐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으리라고 보여요. 네. 더 이상 이렇게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뭐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뭐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공천 주자. 네.
가도 떨어진 저도 떨어질 건데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발끈했거든요. 예. 아니 내가 그럼 공천 못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도 보여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아마 저는 당 대표에서 축출되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 생각해요. 과거 어느 때보다 본인이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원내였으면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쫓겨나듯이 당 대표를 뺏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원외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나듯이 나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대표가 뭐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의원 한 번 더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정치에서. 하지만 다음 대선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원내 진입해서 이제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의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분 다 어떻게 해서든 할 건데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 상당히 의미 있는 말 지금 뭐 화면에 나갔지만은 비례 신당을 하지 않겠다. 저건 굉장히 좋은 포석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전국 정당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과 민주당에 있어서의 연성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중도 보수라는 제대로 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이준석이라는 네임밸류 하나로 뭐 비례정당에서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소수 정당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지금 바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 부가적으로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은 이 뒤에 나온 얘기들은 다 신당에 대한 어떤 포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보입니다. 짧게 하나 더. 만약 당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 민주당한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민주당도 불리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가리라고 봅니다. 여기 민주당에서도 호남 그리고 민주당 연성 지지층에서는 지금의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너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개딸 중심의 어떠한 당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많으세요. 그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나온다면 중도 보수 신당을 지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신당 얘기를 하는데 지금 포인트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잡을 것이냐 못 잡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놓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뭐 정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요? 신당은 창당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제 그 복잡한 논의들이 있는데 결국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노원병에 공천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의 상당 부분의 진위는 노원병에서 떨어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또 상당수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노원병 공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심이라는 게 노원병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는 과연 어떻게 들릴지 저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순리대로 가면 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술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지금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노원병의 공천을 이준석 전 대표도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그 노원병에 공천을 주겠다라고 하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준석 전 대표를 위하는 마음인 것 같지도 않고 유권자를 위하는 마음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게 자꾸 이렇게 국민들한테 전해지거든요. 서로의 그런 그 얕은 수 잔머리 싸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중단을 하고 국민의힘도 이렇게 갈라서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사를 통해 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죽거나 아니면 국민이 심판해서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들께 심판을 받겠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그 이준석 전 대표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냥 해서 나가시면 될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또 그런 이제 신당보다 더 훌륭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더 이상 그런 뭐 어떤 정치적인 그 수의 역의 역을 자꾸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을 보태면 굉장히 그 국민의힘 보수 진영의 정치가
저질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서로 공멸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제 그 논의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그래도 민주당 얘기는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민주당이 요즘에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너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항상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이 즉 가결파에 대해서 통합을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뭐 신경민 전 의원도 얘기를 했죠. 굿값 배드값 얘기하면서 이거 결과적으로 공천할 때 다 속가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만히 놔두면 그냥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가 됩니다. 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권리당 민주당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선출 방식이 경선 방식이 권리당원 50% 일반당원 50%. 근데 일반당원에서는 오히려 현직이 더 높아요. 근데 그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에서는 쏠림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애가 딱 하나 있어요. 금태섭 의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권리당원으로 해서 정리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청래 의원과 뭐 서원숙 최고 같은 경우가 제가 하는 걸 보니까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경선까지 그냥 조용히 끌고 가자. 그냥 경선에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개딸들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지층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 다 제거할 수 있다, 속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얘기하고 있다 보거든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계속 이런 식으로 당내 어떤 지금 뭐 분란을 조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왜 대표는 계속 통합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지금 밑에 있는 최고위원들은 이런 어정쩡한 얘기 하시거든요. 저도 이분들 라디오 인터뷰 다 들어보면 명분없는 얘기하고 계세요. 맞지도 않고 앞뒤 말도 틀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가결표 던졌다는 거 부결표 던진 거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입증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대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하는데 왈가왈부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해당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뭐 레토릭은 이런 레토릭 저런 레토릭 다 난무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의 그 총선을 대비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역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를 하고 새롭게 신인들이 들어올 그 공간을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현역 의원들의 일단의 그룹들이 정리되고 그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기준이 뭐냐? 굳이 따지자고 하면 비명이냐 친명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그나마 그 전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수가 결국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비명 친명의 갈등은 어떤 단계에서는 파국적인 결말을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